자, 이제 오늘 3단원 일과 에너지 부분 들어갑시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중학교 1, 2, 3단원 중에서 가장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리 파트고요. 많은 부분의 계산들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정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개념 정리 1에 과학에서의 일과 일상에서의 일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쓰면은 워크죠, 워크.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물건을 옮기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작업들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의 일과 과학에서의 일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교재를 처음 보면은 일상에서의 일 해서 정신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보는 두 번째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과학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상생활에서 보통 우리가 일을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일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학에서는 정신적인 일은 포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것들은 우리가 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설명을 보면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을 때 물체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의 일인 경우에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바로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동 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보면은 일의 양을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일의 양을 계산하는 과정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계산하는 일은요, 물체에게 힘을 줍니다. 알겠니? 그런데 그 힘을 줬을 때 물체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이는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동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줄여서 기호로 우리가 일을 워크라고 하기 때문에 W라고 적을 거예요. W. 알겠어? 그리고 힘은 영어로 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 아니에요. 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S라고 적을 겁니다. 그래서 W는 FS라고 정리할 건데, 조금 전에 왜 파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죠? 그치?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파워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파워라고 하는 뜻은 힘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파워가 좋다라는 것은 일을 그만큼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좋아도, 힘이 세도 일을 잘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머리가 굉장히 스마트해서 같은 일을 빠른 시간에 처리해도 파워가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는 일률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다시 배우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힘은요 영어로 포스입니다. 포스. F-O-R-C-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서 F라고 이제 적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까 우리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게 힘을 작용하여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지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은 물체에 일을 한 경우는 물체를 밀 때, 그리고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둘 다 이런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게 힘을 줍니다. 힘, F를 줄 거예요. 알겠니? 힘을 줘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체가 있는데 힘을 위의 방향으로 줘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 맞죠? 그런 경우에는 둘 다 힘과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면, 그 옆에 보면은 물체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맞죠? 뒤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 그렇다면은 이 일이 0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간단한 거죠. 첫 번째, 힘이 0이면 됩니다. 그죠? 아무런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동거리가 0이 나오는 경우.
아무리 물체에게 힘을 줘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과학에서는 그것은 1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두 가지는 앞서 우리가 2를 계산하는 공식 W는 FS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물체가 이동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힘 자체가 0이라면은 곱해보면 0 나오겠죠. 그제?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을 줘도 이동거리가 0이라면은 1의 양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있을 거예요. 알겠어? 예를 들어 물체를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 이런 경우도 1의 양이 0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어떤 가방 같은 것들이나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지?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1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그것은 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앞서 물체에게 힘을 줘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1이라 그랬는데, 물체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힘을 위쪽으로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체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봅시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물체에게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줄 거예요. 그랬더니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알았니? 그러면은 처음보다 요만큼 높이까지 올라간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때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은 1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힘을 줬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으니까. 이해가 되니? 근데 물체가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렇게 물체가 움직이겠죠. 맞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물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1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물체가 들어 올려져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고 있다? 위쪽 방향으로 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 버리면은요, 이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그런 경우에는 1의 크기가 0이에요. 알겠어?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은 어찌됐건 1의 양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학에서 말하는 1은 그 물체에게 힘을 줘야 되고요,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거리가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1이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다시 내려갈게요. 그래서 1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작용한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계산한다. 저 공식 앞서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이동하는데 드는 힘이 클수록 1을 더 많이 한다. 똑같은 거리를 이동시키는데 힘을 많이 줄수록 그만큼 1 많이 하는 거겠죠. 두 번째, 물체가 이동하는데 드는 힘이 똑같아요. 똑같은 힘으로 물체를 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당연히 또 2를 많이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 하나를 지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생님이 과학에서 이런 식의 공식들이 나오게 되면은요, 당연히 새롭게 나오는 공식들 중요하죠. 맞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식이 나오면은 자꾸 공식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위를 꼭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좀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1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1 그리고 힘 그리고 이동거리가 쓰는 단위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자, 이때 우리가 쓰는 힘의 단위는요, N이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뉴턴이에요. 자, 그리고 이동거리는요, 무조건 미터 단위를 쓸 겁니다. 미터 단위. 알겠니? 그러면은 자, 보세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할 겁니다.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그리고 이동거리는 미터 단위를 쓸 거예요. 그랬을 때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한 게 1이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이때 1의 단위는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한다 해서 뉴턴 미터라고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점 찍어 놓은 거는 이제 둘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뉴턴 미터를 우리가 줄여서 그냥 J라고 적을 것이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을 거예요. 알겠죠? 밑에 보면 1의 단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주로 쓰는 1의 단위는 줄과 뉴턴 미터거든요. 근데 특히 많이 쓰는 건 줄 단위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게 1뉴턴의 힘을 줘서
1m를 이동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1Nm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그냥 1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턴미터의 단위를 줄 단위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줄은 1N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1m 이동했을 때 한 일의 양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아래 세 번째 보면은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이용한 이동거리 계산, 일의 계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프 하나를 볼 거예요. 힘 이동거리 그래프입니다. 이제 그래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나오면은 무조건 X축과 Y축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알겠죠? 자, 이때 Y축에는 힘이 적혀 있습니다. 힘, 뉴턴 단위겠죠? 그죠? 그리고 X축은 이동거리가 적혀 있어요. 단위는 미터 단위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물체에게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킬 겁니다. 근데 이때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부터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물체를 쭉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일단 그래프를 딱 읽을 때는 지금 이 물체는 힘의 크기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힘을 일정하게 주다 보면은 물체가 특정 거리까지 가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2N의 힘을 주고 물체를 움직이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5m까지 물체를 이동시켰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5m만큼 이동하는 동안 해준 일의 양은? 하고 물어볼 거거든요. 자, 그럼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맞지? 힘은 얼마? 2N. 이동거리 얼마? 이동거리 얼마? 5m. 그러면은 얼마? 10줄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잘 보면은 지금 Y축이 힘, X축이 이동거리 그래프가 딱 나왔는데 지금 현재 힘의 크기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5m만큼 갔을 때 일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했죠. 근데 힘은 Y축이고 이동거리는 X축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다는 것은 요 면적을 계산한다는 이야기죠. 네. 맞죠? 우리가 보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항상 요 아랫면의 면적이 바로 일의 크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사실 물체에게 힘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역시 힘 이동거리 그래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물체에게 힘을 이렇게 증가를 시키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를 시킬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힘을 0N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5N까지 힘을 크게 키웠다가 다시 0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동안에 물체가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2m를 갔고 4m를 갔어요. 자,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거는 4m만큼 이동했을 때 그 물체에게 해준 일의 양은? 하고 물어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뭘 봐라? X축. X축, Y축을 먼저 보라 그랬죠? Y축에 힘이 있고요. X축에 이동거리가 있으면은요. 이때 그래프의 아랫면의 면적은 무조건 뭐에 해당한다? 일의 양에 해당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전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가 일정했기 때문에 그냥 2 곱하기 5 해버리면 됐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힘의 크기가 막 변해버리죠. 그래도 어찌됐건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아랫면의 면적이 뭐에 해당한다? 1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5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4죠. 그지? 그럼 이거 얼마 나와? 똑같이 10줄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보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요, 항상 아래 면적이 1이라는 거 생각해 두면 됩니다. 그래프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랫면의 면적은 무조건 뭐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힘 이동거리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2, 4, 2m, 6m, 8m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 처음에 물체에게 2N의 힘을 줘서 쭉 움직이면서 4N까지 증가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에 4N으로 쭉 밀고 가다가 다시 힘을 줄여서 2N으로 끝날 겁니다. 그동안의 물체가 2m, 6m, 8m를 갔어요. 알겠니? 그랬을 때 이 물체가 8m를 가는 동안에 해준 일의 양은? 하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힘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무조건 아랫면의 면적은 뭐다? 아랫면의 면적이 뭐다? 아랫면의 면적이 1의 양이다. 네. 맞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물체의 면적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쪼개세요.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쪼개면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쪼개면은 요거 하나 나오죠. 직사각형. 맞지? 그럼 직사각형 면적 하나를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면적을 예를 들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으면 한 번에 계산하고 정 안 되겠으면은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1의 크기는 1번이 2 곱하기 8이죠. 16이네요. 더하기 요거 2번은요. 요만큼의 면적만 계산하면 되지. 요거 잘 봐야 돼. 그러면은 높이가 얼마야? 2지. 네.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가 2죠. 2죠. 그러면은 제 같은 2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얼마 나와? 2 나오겠네요. 맞죠? 그런 다음에 요거 계산해야 되죠. 요거. 네. 높이는 계속 얼마야? 2.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는 6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이거 되게 많이 틀려. 진짜로 되게 많이 틀려옵니다. 네. 그냥 문제 풀다가 그냥 착각해가지고 그냥 2 곱하기 6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죠. 2에서 6까지니까 4죠. 그럼 2, 4, 8. 그 다음에 요거 또 면적 세 번째 이거 계산해야 되지. 높이는 계속해서 2일 거고 요 길이는 또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2 곱하기 2 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니까 2가 나오겠죠. 네.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28 줄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의 아랫 면적으로 1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면은 중력에 대한 1과 마찰력에 대한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두 가지의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2를 계산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중력에 대한 1은요. 자, 중력에 대한 1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자,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겠죠. 자, 지면이 있고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물체를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힘을 위쪽으로 줘서 물체를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들어 올렸을 때 그 이동거리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1은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돼요. 맞죠? 공식은 절대 안 달라지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줘야 되는 힘 있죠? 힘. 저 힘이 과연 얼마만큼이 필요한가 이거죠. 우리는 보통 물체의 어떤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 표현과 무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질량이 m kg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 힘 있죠? 힘. 요 힘은 항상 물체의 무게만큼이에요. 무게. 우리가 예전에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에요. 하지만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값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질량을 무게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단위가 그람 또는 킬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라면요, 얘네들을 무게로 바꿀 때 여기다가 정해져 있는 숫자 9.8을 곱하면은 질량이 무게로 바뀌면서 단위가 뭐로 바뀐다?
뉴턴 단위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 힘의 단위로 뉴턴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 뉴턴은 힘의 단위이자 무게의 단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봐봐, 이 무게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물체의 질량이 m일 때 항상 지구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만큼으로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물체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최소한 그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만큼의 힘은 줘야지만 물체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보다 작은 힘을 주면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물체가 떨어지진 않으려면은 최소한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중력만큼은 줘야 되거든요. 중력보다 더 힘을 더 크게 주면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근데 최소한의 크기는 얼마다? 중력만큼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게 곧 뭐?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내가 주는 힘의 크기는 무게만큼입니다. 무게만큼.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질량을 무게로 바꿀 때는 킬로그램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얼마를 곱한다? 9.8을 곱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지금 요 힘의 크기가 무게라 그랬어요. 이 물체의 질량이 m이야. m 킬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얘를 무게로 바꾸려면 얼마 곱하면 돼? 9.8을 곱하면 되지. 그렇다면 힘의 크기는 9.8에다가 질량 m을 곱한 것만큼이 내가 줘야 되는 힘이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물체가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이동거리. 자, 우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높이라고 하죠. 맞죠? 결과적으로 이동거리는 높이에 해당을 할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랬을 때 우리가 높이를 줄여서 h라고 적는단 말이에요. 높이를 줄여서 h. 그런 다음에 뭐 당연히 단위는 미터 단위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봤던 아까 1에 대한 공식 요거 바꿔볼까요? 자, 요거 지금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겠죠. 전체적으로. 그지? 그렇다면은 1의 크기 1 W는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거리. 맞지? 근데 여기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내가 주는 힘은 뭐랑 같아요? 무게랑 같아요. 맞죠? 그 물체의 무게에다가 이동거리는 뭐랑 같아? 높이랑 같은 거지? 네. 자, 근데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 물체의 질량이 m 킬로그램이면은 거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 9.8. 9.8. 그렇다면은 9.8에다가 질량 m을 곱할 거예요. 맞죠? 그런 다음에 높이는 뭐라고 표현한다? h라고 표현한다. 맞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9.8mh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력에 대한 일을 계산할 거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문제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자, 두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에게 모두 힘을 줘서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들어 올려진 높이가 2m까지 들어 올린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요 A라고 하는 물체, 요 B라고 하는 물체에 각각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맞지? 그런데 A라고 하는 물체는 10kg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A에 대한 일을 계산할까요? A에 대한 일. A를 들어 올릴 때 얼마만큼의 일을 했을까? 알았니? 자, 그럼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맞죠? 그렇다면은 지금 얘가 지금 뭐가 나왔어? 10kg 나왔죠? 그렇다면은 힘을 뭐로 바꿔줘야 돼? 무게로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은 얼마를 곱한다? 9.8을 곱한다. 그럼 거기에다가 또 10을 곱하겠죠? 네. 자, 그런 다음 몇 미터 들어 올렸어요? 2m.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98이니까 그지? 이거 두 개 곱하면 98 곱하기 2겠죠? 그럼 196줄이 나올 겁니다. 이 물체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데 196줄 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거든? 근데 이번에는 B는 10kg이 아니라 10N이라고 딱 나와 있어. 알았니? 그럼 이번에는 B에 대한 일을 볼게요. B에 대한 일. B도 똑같이 2m 들어 올릴 거야. 자, 그럼 이때 1은 하고 물어볼 거거든? 그런데 아까 A랑 뭔 차이가 있죠? A랑 어떤 차이가 있죠? 얘는 뭐가 나왔어? 킬로그램이 나왔지? 근데 얘는 뭐가 나왔니? 뉴턴이 나왔죠?
그럼 얘는 질량 단위고요. 얘는 이미 벌써 뭐로 단위로 나온 거야? 무게 단위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무게로 바꿔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90.8을 곱해서 98N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 근데 얘는 이미 벌써 뭐가 나와 있어요? 뉴턴. 무게 단위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때 힘은 얼마만 주면 돼? 10N만 주면 돼. 그러니 거기다가 몇 미터 들어올리면 돼? 2미터 들어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힘은 얼마다? 20줄이다. 1은 20줄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 그 물체가 질량으로 지금 나와 있느냐 아니면 무게로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맞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거를 빼먹고 그냥 계속 공식만 외워버리면서 9.8mH, 9.8mH, 9.8mH 이래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맞는데 이런 경우에서 틀려갖고 오는 겁니다. 알겠어? 요거 잘 봐야 돼요. 알겠죠?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단 되게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셔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중력에 대한 일을 좀 생각을 해놨어요. 자, 물체를 들어올릴 때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뭐와 같다?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 그죠? 그리고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뭐와 같다? 높이와 같다. 맞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마찰력에 대한 일이에요. 마찰력에 대한 일은 물체가 수평면에서 움직일 때예요. 자, 이런 경우죠. 보세요.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여기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물체에게 뒤쪽에서 힘을 줄 겁니다. 힘. 또는 앞쪽에서 끌어당겨도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동거리가 딱 나타나겠죠. 되니? 그렇다면 여기서 1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 이 물체가 수평면에서 움직일 때는요, 물체와 수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힘을 주면은 물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러면은 이때 요 지면과 물체 사이에서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알겠어?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줬는데 그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또 다른 힘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준 힘만큼 이걸 다 못 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힘보다 힘을 적게 주면 물체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겠지. 이해가 돼? 그러려면은 최소한 물체가 움직이려면은 내가 주는 힘이 정해져 있는 마찰력과 같거나 또는 좀 더 커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아까 우리 물체를 들어올릴 때도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만큼 힘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중력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그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만큼은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런데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힘이에요. 물체에게 마찰력은요,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찰력이 작용을 안 해요. 지면에 가만히 놓여있으면 마찰력이 작용을 안 합니다. 근데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마찰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이 마찰력이 어느 정도 크기까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마찰력도 똑같이 같이 커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마찰력이 커지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만일 마찰력이 내가 주는 힘보다 더 크다면은요, 물체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맞지? 둘 다 힘이니까. 근데 뭐 내가 힘을 줬는데 물체가 안 움직인다라는 것은 내가 주는 힘의 크기랑 마찰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근데 어찌됐건 마찰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최소한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줘야 되는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뭐랑 같다? 마찰력과 같은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내가 이제 마찰력만큼 힘을 줬더니 물체가 딱 움직여. 움직이면서 이동거리가 나타나면은 1의 크기는 F 곱하기 S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요 F라고 하는 게 뭐랑 같다고? 내가 주는 힘의 크기가? 마찰력과 같다 그랬지? 네. 마찰력과 같으니까 힘은 마찰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이동거리 곱해주면 돼. 맞지? 결과적으로 물체가 수평면에서 움직일 때는 마찰력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게 마찰력이 최대 5N까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20N이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2m다. 이랬을 때 1의 크기는 하고 물어볼 거거든요.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20N이야. 그리고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최대 크기가 5N이에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몇 미터다? 2m다. 그렇다면 이때 1의 크기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 같아요? 얼마 같습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물체의 무게는 20N, 마찰력은 최대 5N까지, 이동거리는 2m. 그랬을 때 1의 크기는? 머리가 10? 굉장히 빨리 돌아가네요. 자, 해봐. 얼마 같아? 1의 크기는? 10줄? 10줄? 아닌가? 왜 10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몰라요. 아니요, 왜 10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마찰력 곱하기 저거는 1의 그거니까.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만일 선생님이 10줄이 아닌 다른 답으로 내놨다면은, 10줄이 아닌 다른 답을 너가 만일 이야기를 했다면은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 왜 내가 좀 전에 1의 크기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라 그랬는데 왜 이거 생각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예요? 5N이죠? 그럼 여기에 5N 들어가면 돼. 네. 그런 다음에 이동거리가 몇 미터? 2m. 그러니까 5N 곱하기 2m 하면 10줄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내용 중에서 요거 이야기했지? 네. 요거. 그럼 선생님 저 20N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저 물체의 무게가 20N이면은 그래도 저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N 정도는 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1의 크기 계산할 때는 뭐 곱하기 뭐 해라 그랬습니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하라 그랬죠? 이때 마찰력과 물체의 무게는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같은 면 위에 있으면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지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물체가 서로 다른 면 위에 놓여 있다면은요 그 면의 성질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되게 무거운 물체가 있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잡아당기면 잘 안 움직이죠. 근데 얼음판 위에 있으면 되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물체의 무게가 무겁든 가볍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시멘트 바닥 같은 데는 거칠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친 면에 이동할 때는 마찰력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반대로 얼음처럼 매끈매끈한 면에서는 마찰력이 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아무리 20N이라고 하더라도, 알겠니? 얘 물체의 무게가 아무리 20N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좀 전에 마찰력이 최대 몇 N까지 작용할 수 있다? 5N까지 작용할 수 있다 그랬으면은 이 물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는 마찰력만큼만 주면 돼. 알았니? 그럼 5N만 주면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1의 크기는 5N 곱하기 2m 해가지고 10줄이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 얘가 2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마찰면이 굉장히 거칠어. 그럼 마찰력이 100N도 될 수 있고 1000N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랑 마찰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이 마찰력에 대한 E를 물어볼 때는요, 꼭 요걸 가르쳐줘요. 요걸 보여줍니다, 문제에서. 왜? 헷갈리라고. 알았니? 헷갈리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물체가 수평면에서 움직일 때는 물체의 무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지금 두 가지 배웠습니다. 중력에 대한 E를 받고 마찰력에 대한 E를 받고요. 어차피 E를 계산하는 공식은 똑같았어요. 맞죠? 하지만 이때 중력에 의한 일에서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였죠. 근데 무게가 만일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 있다면 9.8 곱하기 질량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도 바뀐 거지. 얘는 힘이 뭐랑 같아야 되니까? 마찰력과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공식은 똑같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일을 할 때는 힘은 질량이 나왔느냐 무게가 나왔느냐를 먼저 봐야 되고요. 질량이 나왔으면 9.8을 곱하고 무게로 나와 있으면 그냥 높이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마찰력에 대한 일이 나오면은 물체의 질량 또는 무게가 나와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 뭐가 나오든 아무런 상관없어. 지워버리면 돼. 지워버리고 마찰력을 찾으면 되겠죠? 마찰력에다가 이동거리 곱하면은 1의 크기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상황, 두 가지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중력에 대한 일은 W는 F 곱하기 S인데 이게 뭐로 바뀌었지? 9.8 mH로 바뀌었지? 맞습니까? 이거는 질량이 나왔을 때예요. 맞죠? 무게가 나오면은 그냥 무게에다가 높이 곱해버리면 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마찰력에 대한 일이 나오면은요, 마찰력에 대한 일이 나오면은 똑같아요. F 곱하기 S입니다. 대신에 힘이 뭐라고? 힘이 뭐라고? 마찰력. 그지? 마찰력에다가 이동거리 곱해주면 돼요.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그런데 따로따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동시에.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20N짜리 물체에게 힘을 줄 겁니다. 알겠니? 그랬을 때 이 물체에게 마찰력이 10N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5m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요, 물체를 들어 올려서 3m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알았니? 그랬을 때 1의 크기는? 하고 물어볼 겁니다. 알았니? 그럼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번 상황, 수평면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2번 상황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 1번 상황은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2번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그렇다면은 1의 크기는 1번 1과 2번 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1번 1부터 계산해 봅시다. 1번은 뭐 곱하기 뭐가 돼야 돼요? 50줄. 그렇죠. 지금 현재 물체의 무게가 20N이라도 아무런 상관없다 그랬지. 왜? 내가 주는 힘의 크기는 뭐랑 같아야 되니까? 마찰력. 마찰력과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0N 곱하기 몇 미터? 5m. 요게 지금 1번 1이죠. 거기다가 2번 1을 더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생각해줘야 돼? 요거 생각해줘야 되지. 네. 이번에 지금 여기가 질량이 나왔어, 무게가 나왔어? 60. 이게 질량이야, 무게야? 무게. 무게죠. 그럼 그냥 중력에 대한 일은 무게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20N 곱하기 3m. 네. 그죠? 그러면 얘는 50 나오고 얘는 60 나오니까 총 몇 줄? 110줄입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돼?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이제 20N짜리 물체가 있어. 자, 근데 이번에는 먼저 3m를 들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물체를 5m까지 또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상황을 1번, 요 상황을 2번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때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1의 크기는 하고 물어볼 겁니다.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얼마일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 이 상황을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잖아. 맞지? 자, 그럼 얼마일까? 1번에 60줄. 2번은 100? 100줄? 그럼 또 합쳐서 100 얼마야? 합쳐서 얼마? 100줄? 160줄? 똑같은 상황인데? 어? 자, 근데 왜 저기 마찰력이 없어요? 그렇죠. 마찰력이 없죠. 왜? 수평면에서 안 붙어가니까. 맞다. 자, 봐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 1 크기 계산할 겁니다. 뭐랑 뭘 더하면 돼요? 1번과 2번을 더하면 되죠? 네. 그럼 1번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1번은 20N짜리를 3m 들어올리는 거잖아. 20 곱하기 20에다가 3m로 곱하면 되겠죠? 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문제 풀 때 다 지금 단위 쓰고 있죠? 왜 그럴까요? 헷갈리지 말라고. 헷갈리지도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는 단위를 적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단위는 처음에 적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익숙해지지,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괜히 막 안 하다가 쓰려고 하면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쓰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1번에 대한 2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계산해야 되지? 맞지?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첫 번째 1에 대한 이야기 할 때 1의 크기가 0이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 그랬을 텐데, 그죠? 1의 크기가 0이 되는 경우, 첫 번째 힘이 얼마? 0일 때. 2번 이동거리가 얼마일 때? 0일 때. 근데 3번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기억 안 납니까? 그죠? 지금 여기까지 물체를 들어 올렸죠? 네. 그러면 물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물체를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주는 힘의 방향은 어디야? 물체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수평하게 움직이죠? 그럼 지금 현재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 수직이지? 그렇다면은 이때 1의 크기는 얼마? 0이에요. 0. 알겠습니까? 따라서 1의 크기는 얼마? 60줄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물체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1의 크기가 달라져요. 현실에서는 어차피 1은 똑같습니다. 맞죠? 현실에서는 똑같을 거예요. 둘 다 1한 거고 둘 다 1의 크기는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물체가 움직일 때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번 상황은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번에 해당하는 1만 힘인 거죠. 1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과학에서 한 일이 0인 경우,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자, 근데 이거 다시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있는가? 자, 1의 크기가 0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요, 힘이 0인 경우거든요. 아무 물체에게 힘을 안 주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는 물체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되어 있는 경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지? 맞지?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은요, 그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런 경우는 힘의 크기가 0이니까 당연히 1의 양도 0일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거든? 그 움직이는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특히 마찰이 없는 경우,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요, 아까 뭐 수평면에서는 마찰력이 만큼 일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보통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는 마찰력이 없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거든요. 근데 마찰이 없으면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방해하는 힘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뜻이 뭘까요? 요거 무슨 운동일까? 등속, 빠르기가 일정한 거거든요. 직선, 방향이 일정한 거거든요. 즉
얘는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일정한 운동.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은요, 그 물체는 힘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모양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양의 변화는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돼. 깨지거나 찌그러지는 거나 이러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그런데 운동 상태의 변화라는 게 빠르기와 방향의 변화예요. 빠르기와 방향의 변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빠르기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빠르기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야. 물체에게 힘을 가해주면 빠르기가 변하고 방향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물체에게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요, 방향과 빠르기랑 방향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빠르기가 있었으면은 그 빠르기가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겠니? 즉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하면은요, 이 경우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가 계속 직선 운동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체에게 가해주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 알았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체의 이동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의 크기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아무리 물체에게 힘을 줘도 물체가 안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힘과 이동거리. 그렇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바로 요 2번 상황이죠. 맞죠? 요 상황이 바로 저 경우였습니다. 근데 요렇게 물체의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가 조금처럼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경우. 알았니?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얘는 속력은 일정하거든. 빠르기가 일정해. 근데 뭐가 변해? 원운동을 하니까 방향이 변하는 거다. 우리가 등속 원운동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물체를 실을 매달아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알겠니? 근데 얘가 계속해서 일정한 빠르기로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이게 등속 원운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때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에게 중심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켜야 되거든요. 그 힘을 우리가 이제 구심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항상 물체는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알았니? 근데 이때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은 요렇게 원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지점에서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원의 접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잖아. 맞지? 얘 지금 무슨 상태야? 수직이지. 그러기 때문에 얘가 픽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물체가 요 지점까지 왔어요. 요 지점까지. 그럼 똑같아. 구심력은 이 방향이지. 맞지?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은 접선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수직이지. 이해가 되니?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은요, 물체에게 구심력이 작용하고 그 운동 방향과 수직이 되면은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현재 보세요. 등속 원운동은 힘과 이동 방향의 어떤 상태? 수직 상태. 일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예요. 됐죠? 얘만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선생님이 몇 가지 상황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몇 가지 상황들. 그 몇 가지 상황들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일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개념 정리. 일은 뭘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하는 동안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의문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고? 재미 더럽게 없는데? 재밌는데요? 아, 그렇다면은 그 다음 내용으로 가지고 재미없게 만들어줘야 되겠군요. 그죠? 맞습니까? 자, 뭐 그렇게 뭐 재밌었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나마 다행인데, 과연 이제부터 잘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자,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개념 정리 2는요 전부 다 설명은 안 드리고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개념 정리 2를 보시면 일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구가 뭘까요? 도구라는 게 뭘까요? 도구가 뭘까요?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뭐 어느 정도 의미는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도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구들이에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구 중에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바로 지뢰, 빗면, 도르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상황을 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구들은요,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도구가 뭐라고요? 일을 편리하게. 그렇죠. 일을 편리하게끔 하기 위한 기구들입니다. 편리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일을 할 때 힘을 적게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이동거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 지금 현재 차례대로 이제 지뢰, 빗면, 도르래, 이렇게 세 가지가 차례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네 번째, 일의 원리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일의 원리. 요것부터 먼저 보면은 그 다음에 저 도구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의 원리 무엇이냐? 일의 원리는 도구를 사용할 때와 할 때의 일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일은 항상 같다라는 게 일의 원리예요. 알았니? 이게 기본 원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항상 어떻다? 같다. 알았니?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게 기본 원칙이야. 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일을 편리하게 한다. 편리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아까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네.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네. 선생님이 좀 전에 일의 원리에서 일의 크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 일의 크기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 상태에서 편리하다? 일을 할 때 편리하다? 그 말인즉슨 첫 번째, 힘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의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힘이 있겠죠. 근데 도구를 사용하면은 그 힘보다 적게 들여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를 들어 올릴 거예요. 그냥 들어 올릴 때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되죠.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도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줄어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하지만 일의 크기는 어떻다? 일정하다. 맞죠? 그럼 봐.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힘이 줄어들어. 일의 크기가 일정하면 힘이 줄어들었어.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동거리. 왜? 얘가 줄어들면은 얘는 증가해야지 같을 거 아니야. 맞지? 힘의 이득을 본다? 좋아. 내가 도구를 사용해서 힘의 이득을 봤어. 그러면은 이동거리에서 손해를 봐요. 네. 알았니?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 이동거리에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동거리에 이득을 보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m를 움직이거나 10m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5m만 움직여도 되는 거야. 알았니? 이동거리에 이득을 봐.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의 손해를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일의 원리예요. 알았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도구에 대해서 제대로 할 건데, 지뢰를 우리가 잠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뢰가 이렇게 되어 있잖니?
맞지?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힘을 줄 거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쓱 들어 올리는 거지. 근데 잘 봐. 쓱 해가지고 얘네들이 수평만큼 냈다고 쳐봅시다. 알았어? 자, 그럼 물체는 지금 요만큼 올라가는 거지. 요만큼. 맞죠? 근데 나는 이만큼 눌러줘야 되는 거거든. 지금 보면은 H랑 S 중에 누가 더 길어요? S가 더 길지. 근데 얘 봐. 얘를 그냥 들어 올릴 때는 얘 물체 무게가 W라고 해보자. 그럼 들어 올릴 때는 W에다가 H를 곱한 것만큼 일을 해줘야 되거든. 맞지? 근데 여기서는 내가 지금 F만큼의 힘을 줘서 S만큼 눌러줘야 돼. 이해돼? 계속해서 뭐 영어를 쓰니까 좀 헷갈리나요? 괜찮아? 괜찮지? 근데 그냥 들어 올릴 때도 W 곱하기 H만큼 일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질에 사용하면 F 곱하기 S만큼 일해주면 되잖아. 둘이 어떻다고? 무조건 같아. 고민하지 마. 일의 크기는 무조건 어떻다? 같아. 알았니? 그래서 너 좀 전에 H랑 S 중에서 누가 더 길다고? S가 더 길다 그랬지? 맞지? 근데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주고 있는 힘은 F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같다. 아니지. 이게 커야 되지. 네. 이해가 되니? 봐. 그러면은 이만큼 줘야지만이 들어 올려지는데 이만큼만 줘도 물체가 들어 올려지는 거야. 그래서 질에는 힘의 이득을 봅니다. 맞죠? 하지만 거리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도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먼저 좀 잘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도구에 들어갈 건데 그 도구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거 일의 원리라고 하는 것, 항상 어느 경우에나 일의 양은 같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도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